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어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통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70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쓰신 거예요. 그것도 저희 가게 한복판에서요. 상대는 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막 끓여낸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콰당 내려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딸한테 했던 짓 기억하시오? 이게 바로 그 물이요. 내가 당신 머리 위에 부어버릴까 말까 지금 딱 1년을 고민했어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다르게 사람 노릇은 하고 살 테니 이걸 보고 당신이 했던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생각이나 해보시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 전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난 1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0살이고 여자입니다. 직업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 대표예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12년째인데 처음에는 작은 블로그 마켓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작지만 단단한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제 브랜드 이름은 어반 미니멀이라고 해요.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여성복을 주로 만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직접 옷을 만들어서 사진 찍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다 했어요. 새벽까지 재봉틀 돌리고 낮에는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고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버텼더니 조금씩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었고 그때부터 작은 공장에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한 명씩 뽑으면서 회사의 틀을 갖췄죠. 지금은 직원이 5명 있습니다. 디자이너 1명, 마케팅 담당 1명, 고객 서비스 담당 2명, 그리고 생산 관리 담당 1명이요. 저는 대표이자 총괄 기획자로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에요. 제 손으로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시댁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결혼 생활에서 자존감을 잃어가는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처럼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제 자신을 정리하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정확히 1년 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였습니다. 남편 김태준 씨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과장 직급이었고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됐죠. 나쁘지 않은 수입이었지만 제 사업 수입에 비하면 절반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은 온전히 제 명의였어요.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과 제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이었거든요. 그 집을 사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의 3분의 1을 무조건 저축했고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번 돈도 전부 모았습니다. 친구들은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닐 때 저는 도시락 싸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5년을 모아서 2억 원을 만들었고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강남 끝자락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이었어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딱 무난한 외모였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남편은 제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응원해 줬거든요. 서진 씨 같은 사람이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면서 아파트에 들어온 형태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니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다만 명의는 내 걸로 유지하고 싶어.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능력 있는 게 자랑스럽다고까지 했어요.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집안일을 딱히 거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지도 않았죠. 저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주말에는 시장 조사도 하고 샘플 옷도 검수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결혼 2년 차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어요. 자유롭게 살라는 의미였죠. 출산 후에도 저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육아 휴직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사장이었으니까요. 애를 업고 젖을 먹이면서도 노트북을 켜고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딸아이가 새 돌 되던 해 저희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패션 블로거가 제 옷을 입고 포스팅을 했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저는 직원을 더 뽑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매출이 매년 2배씩 늘었고 이제는 연 10억 원이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남편은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떠벌리고 다녔죠. 우리 와이프 사업가야 나보다 돈 더 잘 벌어.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지 제가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댁과의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뵙고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 자리에서 만나는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이혼하신 지 오래됐고 혼자 작은 빌라에서 사셨어요. 시아버지와 이혼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돈 관리를 못하셨대요. 벌면 쓰고 없으면 빌리고 빌린 돈은 갚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참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죠. 시누이가 둘 있었는데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 시누이는 미혼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의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돈도 많이 버는 편이었죠. 큰 시누이는 결혼하고 바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완벽한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랑은 정반대였죠. 작은 시누이는 금융회사에 다녔습니다.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탄탄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미혼이라는 게 늘 콤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36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가끔 저를 볼 때마다
묘한 질투 섞인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돈 문제로 말썽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가 3천만 원을 물어준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다단계에 걸려서 50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돈을 보태줬어요. 제 돈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속이 쓰렸지만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시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멀리하는 편이었고 남편만 유일하게 어머니를 걱정하고 챙기는 아들이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옳게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해. 나는 시어머니도 있고 애들도 있고 정신없어서 엄마까지 못 챙겨.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제가 호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가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태준아, 엄마가 이번에 좀 큰일이 났다. 집에 좀 가도 되겠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고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이 얼굴은 심각했어요. 여보, 엄마가 이번에 정말 큰일 났어.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부동산 투자건으로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날렸어. 그 돈으로 재개발 지역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 만든 가짜 서류였대. 지금 당장 나갈 곳도 없고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데 어떡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억 원이라니. 그것도 전세금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거잖아요. 그 친구는 누군데? 경찰에는 신고했어?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도망갔대. 찾기 힘들 것 같다는데. 엄마가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야. 나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일단 시누이들한테 연락했는데 큰언니는 남편이 반대한대. 작은 언니는 원룸에 혼자 사는데 공간이 없다고 하고 나라도 모셔야 할 것 같아. 역시나였습니다. 잠깐 우리 집으로 모신다고. 여보, 우리 집이 제일 넓잖아. 그리고 내가 장남이야.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셔? 하지만 우리 집도 넓지 않잖아. 방이 3개뿐인데 내 작업실은 어떻게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작업실은 잠깐만 양보해줘. 엄마가 안정되시면 금방 나가실 거야. 제발 부탁이야. 얼마나 계실 건데? 1~2달? 길어야 3달 정도? 엄마가 다시 집을 구하실 때까지만.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불쌍하긴 했어요. 70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은 30평이었고 방은 3개뿐이었습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딸아이 지우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 작업실 겸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그 방은 제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샘플 옷을 검수하고 디자인 스케치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재고 관리도 했어요. 그 공간이 없으면 제 일의 3분의 1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작업실을 어떻게 해? 그리고 시누이들은 왜 안 돼? 큰언니 집은 우리보다 훨씬 넓잖아. 40평대 아파트의 방도 4개나 되는데 큰언니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한대. 자기 집안일도 아닌데 왜 장모를 모시냐고.
그리고 작은 언니는 정말 공간이 없어. 원룸이라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야. 우리가 해야지. 뭐 그럼 요양원이나 다른 방법은? 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여보, 그게 말이 돼? 내 엄마를 요양원에? 그것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복지관은 더 말도 안 되고. 제발 좀 이해해 줘. 오래 계실 것도 아니고 일단 안정되시면 나가실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눈물이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졌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 말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알았어. 하지만 정말 잠깐만이야. 석 달 안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꼭 보답할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불안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랐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제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물건들을 사무실로 옮기고 창고로 보내고 버리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딸아이 지우도 제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 방을 치워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거든. 할머니한테 방을 드려야지. 할머니가 왜 와요? 할머니 집이 없어져서 잠깐 계시다가 가실 거야. 그럼 엄마는 일을 어디서 해요? 지우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그 방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사무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할게. 거실은 시끄러운데.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크게 보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거실에서는 집중이 안 될 게 뻔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옷가지, 이불, 화장품, 그릇, 심지어 낡은 장롱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짐이 너무 많으신데요? 뭐가 많아? 이것도 많이 버리고 온 거야.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여기 장롱 놓고 저기 침대 놓고 텔레비전은 저쪽 벽에 제 작업실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방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써온 그 공간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서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조금만 참아다오. 금방 나갈게.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금방 나가실 줄 알았거든요. 첫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지내셨어요. 밥을 해놓으면 감사하다고 하시고 설거지도 가끔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셔서 텔레비전을 보셨죠. 저도 나름 신경 써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만들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불편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켜고 계셨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저녁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밥상이 차려져 있기를 바랐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안 됐어요. 여보, 왜 밥이 아직 안 돼 있어? 미안해, 오늘 거래처 미팅이 늦게 끝나서. 그래도 엄마 계시는데 집에 빨리 와서 준비해야지. 내가 늦은 건 일 때문이야. 이해해줘. 나도 일 때문에 늦는 건데 나는 집에 오면 밥 먹을 수 있잖아. 너도 그래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 일을 일로 안 보는 것 같았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진아, 오늘 국이 좀 싱거운데? 너 요즘 요리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서진아, 내 방에 먼지가 많은데 청소 좀 해줄래?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서진아, 내가 입을 옷 좀 사다 줄래? 여기 와서 입을 게 없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불편하신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지. 죄송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은 어제 만든 게 조금 남아 있었고 밥을 새로 해야 했어요. 여보, 빨리 좀 해줘. 배고파 죽겠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30분 만에 저녁상을 차렸어요. 식사하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낮에 시간 있으실 때 설거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전 낮에 사무실에 출근해요. 집에 없어요. 아, 그래? 나는 집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네. 그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잖아. 거래처 미팅도 있고 샘플 검수도 해야 하고 바빠요. 에이, 바쁘긴 여자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지. 우리 큰애 봐. 큰애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잖아. 큰애라는 건 큰 시누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큰언니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지. 그게 기본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계실 거야?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엄마가 아직 집을 못 구하셨어. 집을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하시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전세금이 얼마였는데 그 돈으로 작은 집은 구하실 수 있잖아. 아, 그 돈 다 날렸구나. 그럼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든지. 여보, 엄마가 70이야. 누가 70 먹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 그리고 엄마 신용도 안 좋아.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평생 모시고 살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빨리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나가실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애들아,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있잖아, 내가 사기당하기 전에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 그걸로 주식을 좀 샀는데 기억도 안 나서 까먹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주식이 엄청 올랐대. 원래는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은 5억 원이 넘는데.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억 원? 정말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왜 해? 내일 당장 증권사 가서 확인해 볼 거야. 어떤 바이오 회사 주식이었는데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나? 뭐라나 세금 떼고도 3억 5천은 넘을 것 같아. 엄마가 이제 부자가 됐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남편도 신기해하며 어머니를 축하했고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게 많으니 이제라도 여유 있게 사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이제 새 집 구하실 수 있겠네요. 전세도 충분히 구하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웃으셨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급할 것 없잖아. 여기도 편한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돈이 생겼는데도 안 나가시려는 건가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증권사에 다녀오셨고 정말로 5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대박 났어. 주식으로 5억 벌었어.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삽시간에 시댁 식구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시누이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안 하던 시누이들이 갑자기 매일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내가 주말에 놀러 갈게. 엄마, 내가 백화점에서 좋은 옷 봤는데. 엄마 생각나더라, 사다 줄까?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엄마가 가고 싶은 곳 있어? 큰 시누이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왔어요. 백화점에서 산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세트, 한우 세트, 수입 과일 바구니. 엄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한 통에 50만 원짜리예요. 어머, 고마워. 역시 우리 큰딸은 효녀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퇴근 후에 자주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사들고요. 엄마, 이거 요즘 유명한 케이크집. 케이크예요. 예약 석 달 걸리는 거. 겨우 구했어요. 우리 작은 딸도 효년에 고마워, 고마워.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던 시누이들이 돈이 생기자 갑자기 효녀가 된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서진아, 너도 큰애나 작은 애처럼 나한테 뭐 사다 주면 안 되겠니? 맨날 너만 빈손이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나는 선물을 말하는 거야. 큰애 작은애처럼 뭔가 사다 주면 좋잖아. 어머니,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요. 그리고 시누이들은 가끔 오시니까 선물을 사오시는 거지. 저는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밥도 맨날 성의 없이 대충 해주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퇴근하고 와서 저녁 준비하는 게 성의가 없다고요?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내 최선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돈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조심스러워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오히려 저를 하대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진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저녁 준비해줘. 갈비찜 어때? 어머니, 갈비찜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일찍 준비하면 되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먹고 싶은 거 해드리는 게 뭐가 어려워? 어머니, 저도 일이 있어서요. 맨날 일 타령이야. 그렇게 일이 중요해? 가정이 우선이지. 가정이. 저는 참고 갈비찜을 했습니다.
새벽에 고기를 재워두고 퇴근하고 와서 2시간 동안 끓였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뭐야, 이거 고기가 질긴데? 제대로 안 익었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명령하는 투였어요. 서진아, 내 방 좀 청소해줘. 먼지가 쌓였어. 서진아, 내 옷 좀 세탁소에 맡겨줘. 드라이클리닝 해야 해. 서진아, 내 침대 시트 좀 갈아줘. 2주일이나 됐잖아.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으신 거라며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하셔.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시는 것 같아. 에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나이 드신 분이 좀 까다로운 거지. 이해해줘, 이해. 나는 매일 지쳐 죽겠는데 당신은 이해하래.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시겠어. 남편은 저보다 시어머니 눈치를 더 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내외와 아이들, 작은 시누이까지 총 8명이 저희 30평 집에 모인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점심 준비를 하느라 부엌에서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옳게, 국간 좀 봐봐. 어제보다 싱거운 것 같은데? 큰 시누이의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소금을 더 넣었어요. 서진아, 반찬 좀 더 내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더 차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요. 엄마, 이번에 태국 여행 어때? 내가 알아봤는데 5박 6일 일정으로 좋은 데 있더라고. 호텔도 5성급 리조트고. 작은 시누이가 태블릿으로 여행 상품을 보여드렸어요. 오, 좋은데? 얼마야? 1인당 200만 원 정도인데 엄마 거는 제가 낼게요. 어머, 고마워. 우리 작은 딸 최고야. 엄마, 나는 명품 가방 사드릴게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신상 나왔던데 그거 어때요? 300만 원짜리예요. 큰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오, 좋지. 너희들 정말 효녀들이야. 엄마가 복이 많아. 엄마도 이제 좀 호강하셔야죠.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누이들은 평소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인들은 1년에 한 번 여행 한 번, 가방 한 번 사드리는 걸로 효녀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 아침 저녁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저는 뭡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너도 와서 앉아. 차 좀 내와.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수입 홍차였어요. 비싼 거였는데 큰 시누이가 선물로 사온 거였죠. 제가 평소에 마시는 티백 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박스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홍차였어요. 저는 찻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홍차를 우렸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차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서진아 왔네. 여기 앉아. 큰 시누이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는 이미 시누이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이 홍차 어때요? 영국에서 직수입한 거래요. 맛있네. 역시 비싼 게 다르긴 다르구나.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서진아, 너도 마셔봐. 맛있어. 작은 시누이가 제게 권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확실히 제가 평소에 마시는 차와는 달랐습니다. 맛있네요. 그치?
이거 한 박스에 10만 원 넘어. 나도 특별한 날에만 마셔. 작은 시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했어요. 시누이들은 가끔 비싼 선물을 사오는 것으로 효도를 하고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모시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그때 큰 시누이가 제 옷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서진아. 너 그 옷 또 입었네? 맨날 그것만 입는 거 아니야? 쇼핑몰 운영한다며 옷이 없어? 제가 입고 있던 옷은 제가 만든 브랜드의 티셔츠였습니다. 편하고 실용적이어서 집에서 자주 입는 거였죠.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요. 심플한 흰색 티셔츠에 제 브랜드 로고가 작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거 제 브랜드 옷이에요. 언니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좀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냥 평범한 티셔츠 같아. 너도 이제 사업한다는 사람이 좀 더 잘 입고 다녀야지. 보기에 안 좋아, 언니. 이거 꽤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한 달에 1,000장 넘게 팔려요. 1,000장? 그게 많은 거야? 우리 남편 회사는 한 달에 매출이 100억인데. 큰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봐, 엄마는 내가 사들인 명품 옷 입으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여.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가 사준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계셨습니다. 정말 비싼 옷이었어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맞아, 엄마 진짜 젊어 보이세요. 역시 옷은 명품이 최고예요. 품질이 다르잖아요.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쟤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진아는 쇼핑몰 한다면서 옷 센스가 별로네. 역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은 다른가 봐. 큰 시누이의 남편까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브랜드 옷이 촌스럽다고 하시는데 고객들은 만족해 하세요. 재구매율이 70%가 넘어요. 70%? 그래봤자 온라인 쇼핑몰이잖아. 우리 남편 회사는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데. 큰 시누이는 계속 자기 남편 자랑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잠깐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뭔가 불만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불만 없어요. 그래?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큰애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빠? 큰애는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어.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야, 서진아, 너 요즘 태도가 좀 이상해. 내가 일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어떡해. 나는 내가 일하는 거 반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걸 반대 안 한다고요? 제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제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걸 반대 안 한다니. 어머니, 저는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어제 저녁 그릇도 아직 안 씻었더라고. 내가 아침에 봤어.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거래처와 통화를 하느라 설거지를 미뤘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먼저 보신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제 좀 바빴어요. 오늘 할게요. 바쁘긴. 넌 맨날 바빠. 그러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큰애 봐. 큰애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잖아. 배워야 돼. 배워. 큰 시누이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집안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비교하다니. 어머니, 언니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5명이나 있고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사업? 그게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고. 인터넷으로 옷이나 파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머니, 제 일은 인터넷으로 옷이나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쇼핑몰 한다며.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옷 파는 거잖아. 저는 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관리하고 마케팅도 하고 12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예요, 커리어. 에이, 그게 무슨 커리어야. 큰애 남편 봐, 대기업 부장이야, 부장. 그게 진짜 커리어지. 너는 뭐야, 그냥 자영업자잖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12년 넘게 쌓아온 것을 연 10억이 넘는 매출을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큰애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야. 부장 너보다 훨씬 바쁜 사람이지만 집안일도 같이 해. 너는 뭐야, 남편 보고 설거지 시키기라도 해. 어머니, 저희 남편도 바쁘세요. 그리고 저도 바빠요. 같이 사는 거니까. 집안일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남자가 왜 집안일을 해? 그게 우리 세대의 상식이야. 시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아, 솔직히 말하면 내 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연 매출 10억? 우리 큰 사위 회사는 연 매출이 조 단위야. 조. 그리고 나도 이제 5억 있어. 내 10년치 매출이야. 너보다 내가 더 부자인데 내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다니. 그리고 10년치 매출이라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매출과 순수익도 구분 못 하시면서. 어머니, 매출이랑 순수익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함부로. 내가 언제 널 함부로 대했어? 너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도리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서럽고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간 것도 모르는 척, 아니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랬어? 엄마가 서운해하셨어. 내가 왜 그랬냐고? 당신 어머니가 한 말 들었어? 내 일을 그렇게 깎아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너도 알잖아. 그냥 넘어가. 요즘 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돼? 돈이 생겼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돼?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아내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뭐라고 해, 내 엄마인데. 당신 엄마가 아니라 당신 아내가 모욕당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시겠어. 어머니는 내 목소리 신경 안 쓰시면서 왜 나는 신경 써야 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너도 좀 예민한 것 같아.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당신 진짜 내 편이 아니네. 나는 당신 어머니 모시느라 내 작업실도 포기하고 매일 밥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보고 예민하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이해? 내가 지금까지 안 이해했어? 5개월 동안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여보, 제발 좀만 더 참아줘.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그냥 넘어가자. 됐어. 나가줘. 나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를 하인 취급하셨어요. 서진아, 내 방 청소해. 서진아, 내 옷 세탁소 맡겨. 서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품 가방 자랑, 여행 계획, 맛집 정보.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큰언니 남편은 정말 대단해. 이번에 승진해서 임원 됐대. 연봉이 얼마냐면 2억이 넘는데 우리 태준이는 언제 그렇게 되려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남편의 연봉은 6천만 원이지만 제 수입까지 합치면 저희 가구 소득은 2억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수입은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 저희도 수입이 괜찮아요. 제 사업 수익까지 합치면 2억은 넘어요. 내 수익? 그건 내 돈이잖아. 남편 돈이 아니잖아. 부부는 남편이 돈을 벌어야 제대로 사는 거야. 아내가 버는 건 용돈이지 그게 무슨 수입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돈과 남편 돈을 구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부부인데 누가 벌든 우리 가정이 수입 아닌가요? 어머니, 그럼 제 돈으로 산 이 집은요? 이것도 용돈으로 산 건가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 내가 집을 샀어. 대단하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 아니야?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결혼 전에 제가 산 거고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부부끼리 내 거 따지면 안 되지.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는 시댁 식구들 와서 또 밥 차려야 하고 제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제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늦고 샘플 검수를 제때 못하고 고객 응대가 늦어지고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대표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마케팅 팀장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실수도 많으시고 결정도 늦어지시고. 미안해, 내가 좀 정신이 없었나 봐. 앞으로 주의할게. 하지만 주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조금만 참으라고 곧 어머니가 나가실 거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나갈 기미가 전혀 없으셨어요. 5억 원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나가지 않으시는 걸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아끼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돈을 아끼고 그 돈으로 시누이들한테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다니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생기니까 제가 만만해 보이셨던 겁니다. 저를 함부로 대해도 제가 참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홍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사온 비싼 수입 홍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너 지금 쉬려고? 설거지는 다 했어? 아직이요. 어머니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잠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 설거지. 쌓여있는 거 보기 싫어. 손님들 오는데 집안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어머니, 저 좀 피곤해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피곤하긴 너 하는 일이 뭐라고 피곤해? 집에서 인터넷질이나 하면서 일한다고 하는 게 무슨 힘든 일이야.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바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제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너 보니까 맨날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 그게 일이야? 어머니, 저는 핸드폰으로 거래처랑 연락하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디자인 검토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쨌든 간에 너는 며느리야. 며느리는 집안일을 해야 해. 그게 당연한 거야.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며느리만 집안일을 해야 해요? 시누이들은요? 시누이들은 왜 안 도와요? 시누이들은 딸이야, 딸은. 친정에 와서 쉬는 거야. 며느리는 달라. 며느리는 일을 해야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은 여자인데 왜 달라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큰 시누이의 아이들도 무서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진아, 지금 내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내가 뭘 했다고 존중을 받아? 너는 그저 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얹혀 산다고요?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네 명에? 네 명이라고? 네, 제 명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제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샀어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태준이는 이 집에서 뭐야? 세입자야? 내 아들이 세입자라는 거야? 아니요, 남편이죠. 근데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거예요. 저 혼자 돈 벌어서 샀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까지 내 집에서 빌부터 산 거야? 너한테 밥 얻어먹고 산 거야?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이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를 빌붙었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거짓말.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돈이 좀 있다고 집이 네 명이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해. 어머니,
저는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저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존중? 닥쳐.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더니 탁자 위에 있던 홍차 주전자를 집어드셨어요. 너 같은 건방진 년은 혼을 내줘야 해. 내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시어머니는 뜨거운 홍차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주전자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홍차가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물이 머리부터 얼굴, 어깨, 옷까지 흠뻑 적셨어요. 다행히 끓는 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따끔거렸어요. 홍차 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옷은 흠뻑 젖었고 바닥에도 물이 고였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남편이 달려왔지만 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다들 나가라고.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게 내 버릇을 고치는 거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는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야.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를 틀고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뒤집어 썼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럽고 화나고 무엇보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지우 생각에 그럴 수 없었어요. 지우는 제 방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주자 지우가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요? 무서워요.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있어.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는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자고. 대신 저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는 남편, 저를 무시하는 시댁,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그 사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안 보셨고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굴었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고 쉽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자 임원과 불륜 관계였던 겁니다. 메시지를 보니 6개월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를 승진시켜주면 나는 서진이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이제 지겹거든. 매일 일만 하고 돈 타령만 하고. 당신이 훨씬 나아.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이번 인사에서 밀어줄게. 그 대신 오빠는 나한테만 잘해줘야 해. 집에서는 언제 나올 거야? 여자 임원의 답장이었습니다. 곧 아내가 집 명의가 자기라서
좀 복잡해 재산 분할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오빠, 그럼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나이가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방법을 찾을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것도 승진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니. 저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집 명의가 자기라고 자랑하던데 진짜 그래요? 그래, 그렇대. 내가 오늘 알았어. 너 결혼할 때 왜 그걸 확인 안 했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제 이름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서진이가 그렇게 계산적인 줄 몰랐어요. 어휴, 답답해. 그럼 이제 어떡하냐? 내 명의로 바꿀 수 있어? 글쎄요, 서진이가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서진이랑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제가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원인데 저를 승진시켜 줄 수도 있대요. 그 사람이랑 잘 되면 서진이랑은 이혼하려고요. 뭐? 그럼 집은? 집은 어쩔 수 없죠. 서진이 명의니까. 하지만 재산 분할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쯧쯧.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일하면 이렇게 건방져진다니까. 며느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문제야. 저는 이 대화를 보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명의로 산 집을 남편 명의로 바꾸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통장 내역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이 있었어요. 주식 계좌였는데 잔고가 3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어디서 난 돈일까요? 저는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출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5억 원 중에서 매달 100만 원씩 남편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 몰래요.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는 공짜로 밥 얻어먹는다고 욕하면서 남편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부동산 증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제 어머니께 증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여하시면 세금이 좀 나올 텐데요. 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저는 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부부간 증여가 아니라서 남편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2주일 정도 걸렸고 아파트 명의는 제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금 2천만 원을 기꺼이 냈어요. 이게 제 보험이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남편 외도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 받으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부인 명의였는데 최근에 어머니께 증여하셨네요. 그럼 남편분 재산은요? 주식 계좌에 3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준 돈이고요. 그럼 재산 분할할 게 거의 없네요. 오히려 남편분이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남편이 가진 3천만 원 중 절반인 1,500만 원은 부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와 이혼, 절차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쳤어요. 네 번째로 한 일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사이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권 계좌 내역서가 있었어요. 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잔고는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어디에 썼을까요? 내역을 보니 큰 금액들이 빠져나갔더군요. 큰 시누이에게 명품 가방 구매 300만 원, 작은 시누이 해외여행 경비 500만 원, 남편 용돈 600만 원, 그리고 본인 명품 옷 구매 2천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어보니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 쓴 겁니다.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이 내역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였어요. 때마침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태국 방콕으로 명품 쇼핑 여행이었어요. 항공권이랑 호텔, 쇼핑 비용 다 합쳐서 1인당 300만 원씩 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내신다고 하셨고요. 남편도 마침 그 주에 출장이 잡혔습니다. 부산으로 3박 4일 출장이라고 했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임원과 함께 가는 출장이라는 걸요. 메시지를 다 봤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모두 떠난 다음 날 이사센터를 불렀습니다. 제 물건만 싸주세요. 남편 것과 시어머니 것은 놔두고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세요. 이사 기사님들은 의아해했지만 제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제 옷, 제 물건, 제 가구, 딸아이 물건, 제가 산 가전제품들 모두 싸서 제 부모님 집으로 옮겼어요. 아파트는 텅 비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만 남았고 안방에는 침대만 남았어요. 부엌에는 냄비 몇 개와 그릇 몇 개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었지만 나머지는 다 비웠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편지를 놔두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께.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는 모두 확보했고 부산 출장이 아니라 여자 임원과의 여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것이며 재산 분할도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이미 제 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2주일 전에 증여 절차를 마쳤고 세금도 다 냈습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 부부의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니, 5억 원 잘 쓰셨나요? 확인해 보니 이미 절반이 사라졌더군요.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요. 이 속도로 쓰시면 1년 안에 다 날릴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누이들에게 명품 사주시고 여행 보내주시고 남편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시느라 바쁘셨죠? 정작 매일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던 저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하셨죠? 이제 그 쓸모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하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서진 드림. 저는 편지를 놔두고 아파트 열쇠도 함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어요. 딸아이를 데리고 제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차 안에서 지우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우야, 엄마랑 지우랑 둘이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응, 당분간은.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 다시 구할 거야. 아빠는요? 아빠는 아빠대로 사실 거야. 지우는 아빠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서진아, 잘 왔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 엄마 감사해요. 무슨 감사 내가 결심한 거니까. 엄마가 도와줘야지. 아빠는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내가 설득했어.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서진아, 정말 이혼하려고? 네, 아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 내가 결심했으면 아빠가 뭐라 하겠니?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어머니의 학대, 홍차 사건까지. 어머니는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어요. 그 인간이 감히 내 딸을. 아버지는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어디 있어?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은 보셨죠? 저는 이제 그 집에 없어요. 이혼 서류 받으셨을 텐데요. 이혼? 미쳤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바람 피운 지 6개월 됐잖아요. 증거 다 있어요. 메시지도 다 받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부산 출장 아니었죠? 그 여자 임원이랑 여행 갔죠? 호텔도 예약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당신 핸드폰 봤어요? 비밀번호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더라고요. 아이러니하네요.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바람을 피우다니.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파트는 제 어머니 명의로 바뀌었어요. 2주일 전에요. 당신은 더 이상 그 집에 권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랑 잘 사세요. 이서진. 지금 장난해? 그 집이 내 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머니 명의로 받고. 그건 우리 부부 재산이야. 결혼 전에 제가 산 집이에요. 제 돈으로요. 법적으로 저만의 재산이에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이런. 너 진짜.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 5억 원 있잖아요. 그걸로 집 구하시든지.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래요. 법정에서 봐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 핸드폰으로요. 서진아. 당장 나와. 우리 집을 어떻게 한 거야? 저희 집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제 어머니 집이에요. 뭐? 내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몰래 명의를 받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어머니, 제 집이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너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야? 농락이요? 저는 그저 제 재산을 지킨 것뿐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짓들 기억하세요? 홍차 사건 기억나세요? 저를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5억 원 조심하세요. 벌써 절반 날렸던데요. 시누이들이랑 남편한테 다 퍼주시면 곧 바닥날 거예요. 큰 시누이한테 명품 가방 사주시고 작은 시누이 여행 보내주시고 남편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주시면서 정작 저한테는 밥 얻어먹는다고 하셨죠? 뭐? 넌 어떻게 그걸 알아? 다 알아요. 어머니 증권 계좌 내역도 봤어요. 6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썼더라고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다 없어져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돈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저는 쓸모없는 물건이니까요. 서진아, 너 지금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며느리 도리를 저버리는 거야? 며느리 도리요?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차려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한테 뭐 하셨죠? 저를 존중해 주셨나요? 그건 이제 저는 당신들과 상관없이 살 거예요.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서 수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유능한 분이었어요. 이혼 전문으로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죠.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조정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도 와 있었어요.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서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님이 양쪽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남편분, 부인이 제출한 외도 증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잠깐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실수가 6개월 동안 계속됐나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지한 관계로 보이는데요. 조정위원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 아파트를 어머니께 증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제가 혼자 산 집이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도 생활비를 보탰을 텐데요. 남편의 생활비 기여분은 이미 10년 동안의 주거 혜택으로 상쇄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전세금이나 월세 없이 1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정위원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결국 조정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저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3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외도 증거가 명확하고 기간도 길어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주식 계좌에 있던 3천만 원도 재산 분할로 절반인 1,500만 원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이 시어머니가 준 거라고 항변했지만 남편 명의 계좌에 있었으니 남편 재산으로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 6,500만 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10년 결혼 생활이?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6개월 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셨고 옷도 초라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태준이가 어디서 사냐 집도 없는데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시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게 했던 모욕들이 생각났거든요. 어머니, 저는 쓸모없는 물건이잖아요. 쓸모없는 물건은 버리는 게 맞죠.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 외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누가 제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회사 내부 누군가가 눈치챘을 거예요. 그 여자 임원과 남편이 함께 출장을 자주 다녔으니까요. 회사는 엄격한 윤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의 분류는 엄격하게 처벌했어요. 남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감봉과 함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영업부에서 총무부로 발령이 났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오히려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 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감봉으로 연봉이 4,5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분할로 내야 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내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월급에서 위자료를 떼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셋집을 구해야 했는데 전세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어요. 결국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어머니의 5억 원은 1년이 채 안 돼서 거의 바닥났습니다. 시누이들이 계속 돈을 요구했거든요. 엄마, 우리 아이 교육비 좀 도와줘. 1년에 2천만 원만 큰 시누이가 요구했습니다. 엄마, 나 집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좀 빌려줘. 5천만 원만 나중에 갚을게. 작은 시누이도 손을 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딸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계속 돈을 쓰셨대요. 거절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명품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셨어요. 1년 후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누이들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엄마, 이제 돈 없으면 우리 집에는 오지 마.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 그리고 교육비는 이제 못 도와줘. 우리도 여유 없어. 큰 시누이가 냉정하게 말했대요. 엄마, 나도 여유 없어.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 그리고 그 5천만 원 빌린 거 미안한데 못 갚을 것 같아.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해. 작은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딸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딸들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구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한테 차갑게 대했다고 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엄마가 서진이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의 소식은 제 친정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가끔 시어머니를 봤대요. 초췌한 모습으로 장을 보고 계시더래요. 한때 명품 옷을 입고 다니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옷에 지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서진아, 내 전 시어머니 봤는데 정말 많이 초췌하시더라. 가엾던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가엾어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면 안쓰러워. 엄마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엄마가 나한테 홍차를 끼얹은 거 잊으셨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제 부모님과 살면서 사업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시댁 눈치를 안 보니까
일이 더 잘 됐어요. 매출도 늘고 직원도 2명 더 뽑았습니다. 이제 직원이 7명이 됐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하나 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매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보던 옷을 직접 입어보고 살 수 있다는 게 고객들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매장을 열고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저는 이제 2번째 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딸아이 지우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저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더 많이 사랑해주니까 괜찮아졌죠.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지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지우야, 지우가 있어서 엄마,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무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지우를 보러 왔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지만 면접 교섭권은 인정해줬거든요. 남편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겸손해지고 지우한테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느 날 남편이 지우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이제 알았어. 당신이 알든 말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백반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제가 부모님 식당을 도와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주말이라 사무실도 쉬는 날이었고 지우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저는 부모님께 밥이라도 차려드릴 겸 식당에 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점심 손님들이 다 가고 한산한 시간이었죠. 문이 열리며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서진아, 남편이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홀로 나갔습니다. 왜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희 밥 좀 한 끼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초췌했어요. 남편은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노인네가 되어 계셨어요.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게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해, 다음에 꼭 갚을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들이 저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동정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왜 당신들한테 밥을 줘야 하죠? 서진아, 제발. 우리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 한 끼만.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그때 부엌에서 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밖에 소란을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왔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밥 한 끼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까 걱정이 됐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아버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찻주전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앉으려던 테이블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전자를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셨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주전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내 딸한테 부은 그 물이요, 뜨거운 홍차 말이요. 나는 1년 동안 생각했소. 이 물을 당신 머리 위에 부어버릴까 말까. 내 딸이 당한 그 모욕을 똑같이 돌려줄까 말까. 아버지는 주전자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를 듯 움찔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다르게 사람 노릇은 하고 살 테니 그냥 이걸 보고 당신이 했던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생각이나 해보시오. 아버지는 주전자를 기울여 뜨거운 물을 식탁 바닥에 쏟으셨습니다. 뜨거운 물이 바닥에 쏴하고 퍼지며 김이 올라왔어요. 이게 당신이 내 딸한테 한 짓이오. 뜨거운 물을 사람 머리에 부었소. 짐승도 안 할 짓을 했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요? 1년 전에 왜 그 말을 안 했소? 당신은 우리 딸을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했소. 당신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거지라고 했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딸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내 딸은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값진 사람이오. 내 딸은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강남에 집을 샀소. 그 집을 당신 아들한테 공짜로 내줬소. 10년 동안 말이오.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사업을 일궈서 연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요. 직원 7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당신은 인터넷으로 옷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무시했소.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했소. 아버지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소. 내 딸은 당신보다 1000배, 10,000배 더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은 그저 운 좋게 주식으로 돈 좀 번 사람일 뿐이요. 그것도 1년 만에 다 날려먹었잖소.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이제 나가시오. 내 식당에서 당신들한테 밥 줄 생각 없소. 당신들이 배고프든 말든 나는 상관없소. 내 딸이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오? 밤마다 울었소. 내가 그 소리를 다 들었소. 아버지는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가자. 이 사람들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제 인생을 망쳤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제발 한 번만 어머니는 돈이 생기자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매일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저를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는 명품을 사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남편한테는 용돈을 주면서 정작 저한테는 밥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상처는 평생 안 지워져요.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어머니가 홍차를 부으시던 그 순간을 계속 꿈꿔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예요. 저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주방에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서진아, 내가 잘 견뎠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아빠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이혼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제 힘으로 일어섰어요.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홍대 근처의 매장인데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브랜드도 확장했습니다. 여성복뿐만 아니라 남성복 라인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쑥쑥 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도 10명이 됐어요.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고요. 제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연 매출도 15억 원을 넘어섰어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는 게 즐겁고 저녁에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는 게 행복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딸아이 지우도 많이 컸습니다. 이제 10살이에요. 학교에서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 지우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파트는 제 어머니 명의였지만 어머니께서 다시 제게 돌려주셨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20평짜리 작은 집이지만 딸아이와 단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그 집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산 집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공간입니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식당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도와드리러 가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남편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자료는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시누이들이 돈을 모아서 저렴한 요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요양원이라고 하더군요. 한때 5억 원이 있었던 분이 이제는 월 100만 원짜리 요양원에 계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한다는 게 그들이 한 짓을 잊는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의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요. 저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요. 그 에너지를 제 인생을 위해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일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번 돈은 당당한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깎아내릴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복수는 반드시 폭력적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복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제 가치를 지키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시어머니는 5억 원이 생기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하지만 그 돈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돈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은 평생 갑니다. 제가 배운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로, 태도로 평가됩니다. 시어머니는 5억 원이 있었지만 품격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한 푼도 없었지만 제 품격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절망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 곁에 당신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관계는 끝낼 때가 된 겁니다. 부부든 시댁이든 어떤 관계든 말이에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딸아이와 함께 웃고 일하고 꿈을 꾸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가 기대됩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명품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명품은 브랜드 가방이 아니라 당당한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